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탄만큼 할인 좋죠. 근데 그거 줄 거면 미리 주면 안 돼요? 에? 국내 최초 마일리지 선할인. 악사의 혜택은 디테일로부터. 악사.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한 중학생이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부모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입건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중학생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느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는데 지금은 협박에 알몸 사진 유출 위험에까지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1m 밀착 르포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 마약 관련 범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며칠 전 전해진 뉴스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중학생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요. 중학생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된 건데요. 도대체 이 중학생은 어떻게 마약을 구했고 왜 마약을 한 것일까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0대 마약 사범 문제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딸이 마약을 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6일 집에 귀가한 딸의 상태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느낀 엄마. 애가 와가지고 행설수술하고 뭐 물을 많이 찾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상해서 물으니까 사실은 마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약을 했다는 말과 함께 쓰러져 잠들었다는 14살 난 딸. 처음 보는 딸의 행동과 말들에 놀란 엄마는 고민 끝에 경찰에 딸을 신고했는데요. 14살 만 14세 중3 집에 학교 가서 애가 와가지고 마약을 한 아이는 올해 14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놀랍네요. 대체 14살 중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왜 마약을 구한 걸까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필로폰을 구하겠다고 글을 올리잖아요. 실제로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했고 생각보다 마약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구매했고 호기심을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저 호기심 때문에 직접 마약을 구매 투약했다는 건데요.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 사범이 크게 늘어 20, 30대는 물론 10대로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마약 투약은 마치 유행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거되는 마약 사범 중 10대, 20대 비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현시간부로 마약류 관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일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의 검거가 증가하는 추세가 명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보다는 술 한잔 해볼까? 이런 생각에서 가볍게 먹다 보니까 편하게 친구들이 다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으면서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 최근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사이에 약 3배가 늘어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친구들한테 휩쓸려서 마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청소년들은 이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중학생들이? 알죠. 카인이라고 헤로인. 이거를 뭐 SNS나 인터넷 하다가 나와요 혹시? 뭐 알고리즘 타고 나와요. 마약이라고는 써져 있진 않나요? 그러면요. 약간 유도하듯이. SNS로 사람 엮여가지고 막 이 형 저 형 해가. 여색 이런 데서 구할 것 같아요. 구할 수
중학생인데? 구하려면 뭐 민증도 구하고 다 구하니까 저희 학원 건물에서 1년 전에 마약 하다 걸렸다고 고등학생 대마초? 피다 걸렸다고. 네, 우리가 만난 학생 대부분 마약 판매글을 본 적이 있거나 직접 한 사람을 보기도 했다는데요. 호기심 보통 드라마나 영상 매체에서 막 기분이 좋은 듯한 그렇게 영상에 표출이 되니까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야, 내가 마약도 해 이런 느낌. 약간 나는 예술가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판문화 같은 게 약간 좀 멋지다고 생각하면 한번 어린 마음에 해볼 것 같은데. 연일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는데요. 청소년기 마약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7살에 시작을 해서 저도 20, 30대가 없어요. 약을 했던 시간 아니면 교도소를 갔던 시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내가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인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을 보게 되거든요. 바닥까지 간 이후에야 어렵게 마약을 끊을 수 있었고 현재는 마약 중독 상담사로 활동 중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특별하게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막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만나보면 18, 19살 그냥 고등학생들인 거예요. 접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또 한 군데밖에 없죠. SNS가 전부 저희 나라의 그 모든 약물을 공급하는 그 창구니까 핸드폰이 내 몸하고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쉽죠. 인천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약 구하려고 하면 30분 안에 구하죠. 마음 먹고 구하려고 하면. SNS가 발달된 이후 국내 마약 거래의 대부분이 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SNS에 능숙한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기 때 약물의 경험이 치명적이다라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달하던 시기에 신경 독성을 가진 약물 섭취하면 뇌 손상이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한두 번만으로도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뇌세포 손상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단약을 해야 조금씩 나아지는 아주 심각한 뇌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의 마약 중독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검사한 결과 성인 평균 인지 지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마약을 하고 떨어진 인지 기능 상태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마약에 빠진 후 지금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라는 동재 씨. 고통스러운 단약의 과정들을 직접 촬영하고 알려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지우고 싶지만 이걸 보면서 그냥 다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로 사람이 미친다라는 걸 좀 심어주기 위해서 아직 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환청, 환각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람들 눈이 막 팽글팽글 돌면서 막 나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도 있고 다 잃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도 있고. 한번 약물을 통해서 경험한 쾌락은 이게 각인이 돼서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두 번의 사용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파멸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약물을 사용했을 때 어떤 폐해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한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진짜 지옥 끝까지 갈 수 있는,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은 정말 작아요. 사기 사건 피의자 수배라는 제목으로 전달이 만들어져 나체 사진이 지인들한테 유포됐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달 전 30만 원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돈 30만 원에 그는 어쩌다가 나체 사진까지 찍게 된 걸까요? 불과 한 달 전까지 회사 생활을 했던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안 듣고는 절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계속 족쇄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체 사진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시달릴 줄은. 한 달이라는 시간. 순식간에 악몽이 돼버린 일상.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게 변해버린 한 달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활비가 필요한데 대출이라든지 뭐 대출 뭐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서류도 많이 필요 없고 뭐 하는 거 없으니까 빨리 쓰고 그냥 갚지 뭐라는 생각에 우습게 손을 대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커지는 거죠. 작은 사업체를 갖고 있고 현금이 회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장 급한 불을 꺼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차용을 시작했고 30분 내에는 다 이루어졌죠.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소액 대출이 가능했다고요. 2023년 1월 38만 원 차용해서 2023년 2월 3일까지 38만 원 상환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자들에게 차용증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보낸 뒤 급히 소액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된 사실이 있다고요. 네, 30만 원에 50만 원, 60만 원에 95만 원. 이자가 계속 불어나죠. 하루 연체할 때마다 연체비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10만 원씩. 연장비는 한 20만 원 선, 30만 원 선이 붙고요. 즉 30만 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만에 붙는 이자만 20만 원. 상환이 1시간이라도 늦어지면 이자가 또 붙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를 한참 넘는 초고리 대출인 거죠. 주 연장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면 일주일도 연장이잖아요. 얘는 어쨌든 돈을 썼으니 돈이 부족할 거야. 그럼 B한테 소개. 또 빌리게 만들고 또 B, A 둘 다 갚아야 되는 날이 오면 C가 나타나고. 근데 그게 한두 개, 세네 개가 쌓이면 상환을 할 수 없어요. 원금을 드렸는데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죠. 그럼 지금 총 얼마를 빌리신 거예요? 다 합쳐보면 3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800, 900, 10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는 소액이었고 그만큼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상환일이 다가오면 서로 다른 업자를 소개해주면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끔찍한 채권 추심이 시작되죠.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사용 못하게끔 할 정도로 계속 보이스톡이 날라오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직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을 향한 욕설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딸 낳는지 아들 낳는지 확인해가지고 내가 볼 테니까 한이랑 더 기다리다가 네 당일부터 해가지고 그냥 딱 튀기는 거야. 그런데 업자들이 어떻게 가족 친척 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 대출을 해주면서 너가 실수만 안 하면 연락할 일 없으니까 비상 연락망 좀 작성을 해줘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이라든지 뭐 기본 10명 이상. 너가 담보도 없고 수입도 없고 하니 비상 연락망으로 인해서 한도가 생성이 되니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 단순한 확인 과정일 뿐 실제로 연락 갈 일은 없다고 안심시킨 뒤 기어이 피해자들을 옥죄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룰을 정해가지고 협박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뜯어가는 거죠. 이거는 겁이 나서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딱 보면. 그런데 최근에는 업자들의 수법이 한층 더 교묘해졌다고요. 담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 사진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나체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알몸으로 입고 신분증 들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진을 처음에 찍어서 보냈는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노출 사진과 영상을 미끼 삼아 협박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이고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유포하지 말아달라, 죄송하다 얘기를 했는데 여자 지인들한테만 연락을 다 하는 거예요. 계속. 네,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동생이나 여자친구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에 합성해 퍼뜨리겠다는 등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대부업법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20%인데요. 법에서 정한 연 20%를 넘지 않아야 되고 그걸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리고 일정한 또 처벌 규정도 있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외의 사람들에게 채무의 내용을 고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들은 다 금지되는 행위들인 것이죠.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추심이 금지된 야간에 연락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불법 사금융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지니까 그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불법한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피해는 정식 신고 건수만 해도 3년 사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카페나 SNS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활개친다는 불법 업자들. 한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직접 돈을 빌려보기도 했는데요.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부 업체만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고 법정 최고 금리를 준수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죠. 그렇다면 정말 합법적인 거래만 이루어지는 걸까? 임의로 대출 문의 글을 올려서 확인해봤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수십 개의 업체에서 연락이 빗발치는 상황. 문자가 끊이지 않아서 어느 업체에서 어떤 연락을 주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메시지를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만 원 빌리는데 이자만 30만 원 달라는데? 심지어 초고리 소액 대출을 제한하기까지 하죠. 네, 여보세요? 대면을 할 수 있을까요? 업체에서 대출을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한참 기다린 끝에 한 업자를 만나 대출 문의를 했는데요.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기대출 있으세요? 기대출 아니 없습니다. 없으시고 개인 돈 얘기해보신 적 있나요? 개인 돈이요? 아니요, 아니 처음입니다. 그럼 혹시 저희 이거 100까지는 나오나요? 20만 원 빌려서 40 갚는데 이걸 몇 번 써야지 100만 원 해준다고. 재대출을 유도하는가 하면 필요한 서류 외에 담보까지 요구합니다. 따로 신용도를 보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비상 연락망이에요. 피해자들을 올감했던 바로 그 연락망, 미심쩍은데요.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라도 혹시 실체가 없는 건 아닌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업체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시골 마을 한 구석에 있는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웃 주민한테 옆 건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기 대부업체 주소로 돼 있길래. 대부? 웬 대부? 여기서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있던 거 아저씨 그냥 그대로 있고 사무실 하시고. 때마침 나타난 실제 소유주. 안녕하세요. 아예 모르시는 일인가 보네. 아유 우리는 듣는 게 처음인데 저기서 지금 다 비었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안에 참. 인근의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인기척이 없는데요. 다른 사무실에서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 대부업체 같은 거예요? 통신업체 같은데요? 아 여기 통신업체예요? 그런데 제작진의 취재 결과 무려 4개 이상의 대부업체에서 해당 주소지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업체들이 이토록 쉽게 불법을 자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칭 불법 사채인데 비대면 이슈라고 하는 거죠. 대포폰을 이제 사용하고 본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폰 통장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이라서 자기 신변이 나와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잡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수사망을 다 피해가는 편이죠. 무수히 많은 악질업자들이 신상을 바꿔가면서 활동해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 불법 사금융을 통해서 빌린 돈은 채무자가 갚지 않도록 해준다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형사적인 처벌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바꿈으로써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상담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이 무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 채권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돈은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진짜로. 가족들하고 지인들한테 제일 미안하죠. 제가 제일 원망스러웠죠, 제 자신이.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을까? 지금도 누군가를 노리는 불법 사채의 덫, 조속히 근절돼야겠습니다.
네, 이 15만 원, 20만 원 그야말로 소액 대출에서 시작한 건데 네. 그만큼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의 대출에서 시작하는데요. 일반 소액 대출인 척 돈을 빌려주고는 아주 치밀하게 또 단계적으로 올가미처럼 덮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알몸 사진 유포 협박까지 이거 참 문제인데요. 이 모든 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참 믿기지가 않죠. 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속에 만들어진 신종 범죄로 네. 피해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 당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의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함께 하시죠.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의 이야기는 주택가에 나타난 섬뜩한 물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잔인하고 사람이 한 행동이니까 너무 무서웠죠 그게. 공포를 전념시키려고 하는 유기 전시죠. 계속 연쇄적으로 죽어나가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거잖아요. 대전의 한 주택가 골목. 매일같이 이 길을 지난다는 박 씨는 지난 9월 골목 한편에 자리한 길고양이 급식소 옆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답니다. 팔을 채워놓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인 거예요. 비닐봉투 두 개를 봤죠. 봉투만 있었으면 이상하진 않은데 투명 봉투여서 속에가 이렇게 살짝 이상한 게 보였어요. 쓰레기가 잘못 버려진 거겠거니 싶어 치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다는데요. 그게 이제 쓰레기였으면 버리려고 했죠. 고양이라는 게 보였어요. 죽은 채로. 투명 비닐봉투 속에 들어있던 건 고양이 사체였습니다. 그것도 2마리가 누워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두 눈으로 마주하기 힘들 만큼 처참했답니다. 처음 겪어본 거라 정말 많이 놀랐어요. 누가 저렇게 학대를 해서 죽은 애를 그냥 갖다 버린 걸까? 온갖 생각을 다 들었죠. 혹시 고양이가 이렇게 쓰레기를 뒤지다가 숨 막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었을까요? 근데 봉투가 묶여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봉투에 들어간 애들 나올 구멍이 있으니까 나와요. 꽉 묶여져 있는 봉투가 이 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행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단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 마리 보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후에요. 저 밑에쯤에서 똑같은 비닐이 묶여진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묶여졌고 똑같은 비닐이니까 거의 살이 없더라고요. 첫 발견 3일 뒤 똑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투명 비닐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체가 담겨 있고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는데요. 누군가 고양이 사체를 봉투에 담아 유기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걸까? 범인의 단서를 추적해보기로 하는데요. 주변에 CCTV가 없네. 하지만 주택가라 CCTV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유기 현장을 비추고 있지 않은 상황. 고양이가 봐달라고 우니까 시끄럽다고 겁주지 말라고 이렇게 폴스틱을 붙이고 가신 분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길고양이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워낙 빠르니까. 길고양이 같으면 그렇게 잡지도 못할 텐데. 고양이 먹이를 유인하면 안 올라나? 어림도 없어요. 길고양이를 향한 양심 표출이라면 길고양이를 어떻게든 잡아 범행을 저질렀을 텐데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제작진도 길고양이 포획을 시도해봤지만 고양이는 낯선 이의 부름이 달갑지 않은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고양이를 포획한 걸까요? 음식 같은 거에다가 뭔가 약을 타서. 약을 타서? 싫어하시면. 고양이 덫? 덫? 덫. 몸이 상당히 날른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선 녀석을 무력하게 만드는 약 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덫을 이용했을 거랍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제작진에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집니다. 9월달에 봐서 그때로 끝난 줄 알았더니
1월 달에 살봉지가 보이니까 발을 뒤지니까 또 살봉지가 더 나왔던 거고 이미 미라가 돼 있어. 말라 있어요. 끝날 줄만 알았던 고양이 사체 유기가 4개월이 지나 다시 시작된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다시 놓여진 봉투들. 이번엔 새끼 고양이 4마리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기와 동일하게 매듭진 투명 봉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대상, 장소, 형태까지 상당히 유사한 세 사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발견자는 경찰에 신고해 부검까지 진행했는데요. 뭐 약물이나 그런 검사도 진행이 됐었을까요? 네, 다 하죠. 그거는 이제 부검할 때 약물 반응 같은 거 다 하죠. 약물 반응은 나왔어요, 혹시? 아니, 안 나왔다니까요. 죽은 고양이들에겐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답니다. 온전한 상태의 고양이를 잡았다는 것. 그렇다면 자기 키우다가 유명한데도 자기 집에서 키우다가 기라니까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 포획하기 어려운 길고양이들을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잡았다면 본인이 기르고 있던 혹은 사람의 손을 탄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었을까요? 만약 집고양이라면 반려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반려동물 등록칩을 통해 범행 정황을 새롭게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아지는 법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아마 고양이로 좀 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그럼 현재는 고양이까지는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기 사체에선 등록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검출된 건지 파고바이러스 검출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범백혈구 감소증이라 그래서 전염성이라 한 밥자리 내를 다 걸려요, 애기들은요. 집고양이가 뭐 보통 실외에 나가 접촉을 하면 걸리겠지만 실내에만 있고 예방주사하면 안 걸려요. 길냥인 경우가 높죠. 약 5달 동안 영문도 모른 채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7마리의 고양이들. 범인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잔혹한 범죄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걸까요? 유기 전시죠. 그걸 남들이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투명 비닐봉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고 싶은 그 대상은 고양이가 아니라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담이 너무 이제 크니까 약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인간들과 이 동물을 갖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9월달, 10월달, 1월 4일이니까 이건 한 2달 이상 되잖아요. 또 나오겠죠. 범인의 공격성은 고양이가 아닌 사람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봉투를 선택해 본인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요.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하는 상황. 하나 4마리의 고양이가 죽었다는 그런 어디에서? 지역은 파주라는 걸 알고 있고 큰 사건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도 4마리였죠? 네. 대전에서의 범행이 잠시 멈췄던 지난 12월 경기도 파주에서 길고양이 사체 4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동일범이 활동 반경을 넓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 어디요? 12월 8일 날 오후 2시 58분에 발견을 했고요. 둥기에 의한 내장 파열과 그리고 뼈가 다 으스러졌대. 그렇게 사인이 나왔대요. 파주에서 죽음을 맞이한 길고양이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폭행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대전 사건과는 범행 방법이 다른데요. 또 대전 사건의 가장 큰 특이점인 비닐봉투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 하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 더 충격적인 결론을 마주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가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뭔가 스트레스 대상을 찾아서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나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이제 동물학대란 말이에요. 매년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단 3%에 불과했고 그중 구속 처리된 경우는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동물에 대한 것은 명백히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높여라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묵인된 합의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해서 죽였으면 사회랑 격리를 3동안 시켜야 돼. 위험한 사람이야. 이런 묵인된 인식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실형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동물학대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진 동물학대 범죄는 끊이질 않을 거라는데요. 어디 가다 뭐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고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길고양이도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명엔 경중이 없습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 김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Z세대입니다. 여러분 Z세대 아세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Z세대들이 이것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하네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친숙한 사람일수록 이 유혹에 취약하다고 하죠. 바로 숏폼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영상 많이 보이죠? 1분 정도의 아주 짧은 영상을 숏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이미 여러 세대가 즐겨보는 콘텐츠가 됐죠. 그중에서도 Z세대한테 숏폼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Z세대에게 숏폼 시청 기간에 대해서 물었더니 평일에는 1시간 15분, 주말에는 1시간 반, 일주일로 친다면 평균 10시간 정도를 보고 있다고 답했죠. 영상 하나에 1분씩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무려 600개 이상씩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이렇게나 긴 시간 동안 보게 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수많은 선택지 중에 어떤 걸 볼지 고민하고 선택한 뒤에 또 클릭까지 해야 영상이 재생되잖아요. 하지만 숏폼을 볼 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번 튕기기만 하면 알아서 다음 영상을 보여주죠. 애써 머리를 써서 뭘 고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고 또 좋은 기능인 것 같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거는 뭐든지 다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숏폼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담다 보니까 훨씬 더 자극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가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가락 튕기는 행위 하나만으로 쉽게 볼 수가 있고 접근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 없이 보상은, 대가는 크기 때문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되고 결국은 이게 중독까지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문제는 자기가 중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도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숏폼이 위험한 건 단순히 중독성 때문만은 아닌데요. 그동안 10대들 사이에서는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험한 챌린지까지 유행하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이에 해당 숏폼 플랫폼에서는 지난 3월 1일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만 18세 미만 사용자의 기본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암호를 입력해야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12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강제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에 숏폼 플랫폼이 내놓은 미성년자 시간 제한 정책 역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규제 자체가 그 순간에 하는 행위는 멈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거를 없애지는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차단이 되고 나면요. 그 하려고 했던 행위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올 때는 즐겁기도 하고 쾌감도 있지만 너무나 심취하고 나면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에너지를,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시시하고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못 느끼게 되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삶의 의욕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어떤지 무기력하고 어쩐지 허탈해지고 또 어쩐지 의욕도 없어지고 라는 증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부작용을 다 막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행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보험입니다. 보통 보험을 한 번 가입하면 10년, 20년 혹은 평생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도 하고 건강이나 소득 등 환경이 달라지면서 재검토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설계사한테 보험 리모델링을 하라는 권유 받아본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설계사 말만 믿고 덥석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지금 주목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당 승환 계약이라는 덫에 걸린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 승환 계약이란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계약자의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가입하고 있던 저축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보험 설계사가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서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고 치죠. 설계사가 더 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원치도 않았던 종신보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입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과는 거리가 먼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보험 전문가인 설계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입자는 눈 뜨고 코베인 격이 돼버리는 거죠. 더 나은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 리모델링. 그런데 변경 전의 보장 내용이 더 좋은 조건이거나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보험으로 변경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야, 이거 진짜 무섭지 않나요? 사실 이런 부당 승환 계약은 법률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보험 해지 후 가입 시 발생할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보험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보험업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 승환 계약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보험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이미 보험 가입률이 포화 상태인 보험업계는 영업 실적을 위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또 다른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부당 승환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의심되는 계약을 추출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없는 거는 승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금감원이 실질적인 감독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같으면 이제 우리가 승환을 하려 그러면 승환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기존 회사에게 보내게 되어 있어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이유는 승환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반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은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표로 비교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금감원에 가서도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보장되는 내용도 다 다르고 보장되는 조건도 다르다 보니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어려울 때 보장받는 보험인 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더 좋은 혜택의 보험으로 가입해라.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제안 들으면 사실 솔깃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게 부당 승환 계약일 수 있다는 사실. 또 이렇게 부당 승환 계약을 하고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네, 아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경우에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를 요구하시고요. 또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거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짜기, 이 숲속에 집을 지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분들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주변 풍경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럼 풍경 보고 왔어요. 네.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져서 지금 울타리, 생울타리 만들고 있었어요. 직접 울타리도 만든다는 부부, 예사롭지 않은데요.
뭐 이런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집도 뭐 우리가 지었는데 뭐. 저쪽에 저기 자연 재료로 저희 가족이 함께 지은 집이에요. 이야, 집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죠? 버섯 모양 같지 않나요? 독특한 외형의 집. 어떤 재료로 만든 걸까요? 흙하고 나무하고 이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갖고 우리 5 식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지은 집이에요. 흙집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진흙을 3kg 정도 해서 계속 단계별로 쌓아 올라간 거죠. 황토 15톤짜리 차로 15차. 손이 많이 15차요. 흙집을 짓는데 황토가 무려 225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쪽에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네. 공부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배우면서 짓게 된 거죠. 네. 흙집의 내부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황토와 소나무의 조화로 자연이 주는 안정감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처음이라 대중 없이 흙을 쌓다 보니 층고가 5m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집안에 기둥이 없네요. 하중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진흙 자체, 황토 자체가 아주 가장 견고한 거예요. 그 콘크리트도 폭탄을 맞으면 터지는데 폭탄이 맞은 부분에 흙만 튀긴대요. 절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흙 벽의 자체가 아주 견고성이 이런 대들보를 받치는 힘도 되는 거고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최고의 기둥의 역할인 거죠. 골조의 역할이 흙 자체인 거예요. 진흙이에요. 흙벽 자체가 골조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서 튼튼하다는데요. 어떻게 쌓아 올린 걸까요? 물하고 황토를 섞은 걸 반죽을 해서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해서 50cm 두께가 50cm요? 네. 마르면서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벽이 숨을 쉬는 거예요. 바깥 공기가 이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가 또 여기에 탁한 오염이 있으면 밖으로 그대로 배출하고 이게 황토집이 특징인 거죠. 50cm 두께의 흙 사이에 통나무를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견고한 벽체가 완성됐습니다. 왠지 가루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안 떨어져요? 네, 묻어나지 않아요. 바다에서 나는 우묵가살이라고 해초풀, 천연풀을 써서 풀을 죽처럼 써서 코팅하듯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묻어나지가 않는 거죠. 천연 재료로 코팅을 한 집이네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벽 중간중간에 금이 간 흔적이 보입니다. 괜찮은 건가요?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요 주변의 흙만 균열을 내거나 이렇게 홈이 생기는데 이런 정도는 철마다 한 번씩 우리가 살짝씩 손을 보면서 지내는데 뭐 별 불편함은 없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니 꼭지점을 향한 많은 석가래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천장이 특이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텐트나 우산의 살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동그란 집은 네. 그렇게 지어져요. 그리고 이제 골조가 없고 이런 석가래를 이용해서 이제 석가래끼리 이렇게 미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벽체 위에 꼭지점을 중심으로 석가래를 올리면 석가래끼리 미는 힘이 작용해서 지붕을 지탱한다고 하네요. 30여 평의 큰 원형 흙집은 흔치 않기 때문에 만약의 안전을 위해서 대들보도 설치했다고요. 공간이 이렇게 큰데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해요? 화목난로 하나 정도로 공간은 충분히 대표져요. 벽이 두껍잖아요. 흙벽이. 그러니까 거실 한가운데 위치한 난로. 넓은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다는데요.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산 중턱에 도착한 가족. 난로에 사용할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아는 분의 땅인데 밭 정리하면서 나무를 뱄는데 화목보일러하고 땔감 하려고 여기 왔어요. 던지자.
이쪽으로. 시작. 오. 오늘은 막내 아들도 한몫 거들어 봅니다.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익숙해지면 뭐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자주 나오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요? 네. 노동이 돈인 시대라서 우리가 스스로 운동 삼아 겸사 직접 하죠. 힘들지 않아요? 힘들게 하죠. 추워요. 춥대요, 막내 아들. 땔감을 구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면 마음만은 즐겁게 할 수 있겠죠. 나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그리고 그래야 힘이 나지. 혼자 하면 노동이 돼요. 함께 한다는 데서 어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가족은. 네. 나무 장작을 패는 건 막내 아들의 목. 잘하는데요.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함께 마련한 장작으로 아궁에 불을 떼는 남편. 그 온기는 고스란히 온돌방으로 전달됩니다. 온돌방은 추위를 많이 타는 아내를 위해 특별히 만든 공간이라고요. 아, 따뜻하다. 아, 여기 좋겠네요. 겨울엔 뜨끈한 게 최고야. 아. 한숨 자면 딱인데. 처음 작은 방을 짓고 남은 흙으로 거실과 별채 등을 추가로 짓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소중한 공간들이랍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분주해진 아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아내의 밥상 철학이랍니다. 감자전. 내가 이거 은빈이 감자전 좋아해, 그렇지? 손수 지은 흙집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꼬맹이도 손을 보탰었거든요. 집과 함께 자란 아들. 어릴 때부터 잘 기억이 안 나긴 한데 그냥 뭐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이와 함께 자랐다는 흙집은 2011년 짓기 시작해 1년 만에 완공됐다는데요. 부부를 비롯해 세 아이 모두 흙집을 짓는데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죠. 그야말로 가족 모두의 땀으로 일궈낸 결실인 셈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시골에 흙집을 짓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20년 동안 남편은 교회 목사로, 아내는 상담사로 도시 생활을 하던 중 자연의 매력에 이끌려 산속으로 들어오게 됐다고요. 은빈이 저쪽으로 가. 내가 이쪽에 갈게. 저쪽 끝으로 가, 너는. 닭을 모는 그렇죠. 일도 시골의 일상 중 들어가. 하나랍니다. 막내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은빈아, 글로 못 가게 해. 으이씨. 이제 어떡하니? 응? 저렇게 멀리 가면 안 돼. 어머,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거예요? 건강한 닭을 기르다 보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 옳지. 와, 야. 저런 광경은 처음 보네요. 아니, 근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잡았다, 이놈. 머리만 박으면 얘네는 숨은 줄 알아요. 멀리도 갔다 왔다. 그래. 자, 몇 마리인가 보자. 둘, 넷, 여섯, 아홉. 일단 주변에 친구는 되게 없고요. 가깝진 않고. 근데 또 뭐 자연에 사니까 좋죠. 원래 아토피나 이런 병들이 좀 심했었는데 와서 괜찮아졌어요. 딱히 도시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흙집은 나에게 쉼의 공간이다. 집은 저에게 우리 가족의 추억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도시와는 전혀 다른 생활에 적응해야 했던 가족. 하지만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은 흙집이 준 또 다른 행복일 겁니다.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정도로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미세먼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